미라클 코스메틱의 프리미엄 뷰티 살롱은 늘 고요했습니다. 최고급 인테리어와 조명, 은은한 아로마 향이 감도는 이곳은 강미란 회장이 특별히 아끼는 공간이었습니다. 10년 전 회사가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던 시기에 오픈한 이곳은 단순한 미용실이 아닌 미라클 코스메틱의 모든 철학이 담긴 쇼룸이었습니다. 강미란은 살롱의 유리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55세의 나이가 믿기지 않는 우아한 자태였지만 굳게 담은 입술에서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최근 벨라뷰티와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그녀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프런트에서는 직원들이 공손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미라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오늘은 신입 직원들의 교육 현장을 점검하러 온 날이었습니다. 특히 최근 입사한 이서연이라는 미용사의 평가가 좋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고객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서다가 옆을 지나던 미용사와 부딪혔습니다. 미용사의 손에서 무언가가 떨어져 바닥을 굴렀습니다. 은은하게 빛나는 타원형의 펜던트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용사가 허둥지둥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미라는 자연스럽게 몸을 숙여 목걸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펜던트가 살짝 열렸고 그 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자신과 한 남자가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차도현과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최희정 비서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미라는 재빨리 감정을 추스렸습니다. 목걸이를 든 손을 올려다보니 그제야 미용사의 얼굴이 제대로 보였습니다. 이서연이었습니다. 잠깐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매일 배달되는 사연 들어보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야기가 올라오자마자 들으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은 사연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서연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펜던트가 열린 것을 눈치챘는지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미라는 아무렇지 않은 듯 목걸이를 건넸습니다. 조심하세요. 담담한 목소리였지만 미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저 목걸이는 분명 자신이 도현에게 선물했던 것과 똑같은 디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것은 이미 30년 전에 잃어버렸습니다. 게다가 저 사진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황급히 목걸이를 받아 품속에 넣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평소와 다름없이 살롱을 둘러보았지만 더 이상 신입 직원 교육 따위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미라는 곧바로 최희정을 불렀습니다. 이서연에 대해 조사해 주세요. 출신부터 가족관계까지 모두요. 무슨 문제라도 있으십니까? 아니요. 그저 궁금할 뿐입니다. 최희정은 고개를 끄덕이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미라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 전 그녀는 도현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반대로 그 아이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의 회사에 나타난 이 젊은 미용사는 묘하게도 젊은 시절 자신을 닮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미라는 오랜만에 옛 앨범을 꺼내보았습니다. 도현과 찍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기다가 문득 서연의 나이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30살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아이를 포기했던 그때로부터 정확히 30년이 지났습니다. 우연일 거예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미라는 앨범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한켠에서는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30년간 꽁꽁 묶어두었던 과거의 기억이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1994년 봄, 강남의 작은 미용실 앞이었습니다. 25살의 강미라는 매일 아침 이곳을 지나치며 발걸음을 늦추었습니다. 미용실 안에서 부지런히 일하는 청년 때문이었습니다. 차도현은 머리를 감기거나 자르는 단순한 동작에도 예술가처럼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손놀림에는 특별한 마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미라는 용기를 내어 미용실 문을 열었습니다. 파마를 하고 싶은데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도현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만지며 상담할 때 미라는 거울 속 그의 눈빛을 몰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사랑은 폭풍처럼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도현은 가난했지만 꿈이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내 브랜드의 미용실 체인을 만들 거예요.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찾아주는 게 제 사명이니까요. 그의 진지한 표정에 미라는 매료되었습니다. 그녀 역시 화장품 회사를 창업하겠다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둘은 자주 한강변을 걸으며 미래를 그렸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면 뷰티 업계를 평정할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의 화장품, 제 미용 기술이 만나면. 도현의 말에 미라는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도현이 그녀의 목에 은색 펜던트를 걸어주었습니다. 우리의 꿈을 담아두는 곳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미란의 아버지는 재벌 그룹 회장이었고 어머니는 명문가 외동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미용사의 아들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사위감이었습니다. 내가 미쳤구나. 저런 남자랑 결혼하면 내 인생은 끝이야. 임신 사실이 발각되었을 때 미란의 부모는 격분했습니다. 내일 당장 미국으로 떠날 거다. 너의 미래를 위해서야. 어머니의 말투는 단호했습니다. 미란은 도현에게 연락조차 하지 못한 채 LA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미국에서의 시간은 지옥 같았습니다. 매일 밤 도현의 꿈을 꾸었고 뱃속의 아이가 자라나는 것을 느끼며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에서 온 전화 한 통이 그녀의 세상을 무너뜨렸습니다. 아이는 이미 입양 보냈다. 이제 돌아와서 새로 시작하렴. 어머니의 말에 미라는 전화기를 놓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목에 걸려있던 펜던트를 잡아 뜯어내듯 빼내고는 창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날부터 미라는 철저하게 변했습니다. LA 대학원에서 경영학을 공부하며 미라는 자신을 완벽주의자로 만들어갔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차가운 비즈니스 우먼으로 자신을 재탄생시켰습니다. 3년 후 한국으로 돌아온 그녀는 화장품 회사를 창업했고 놀라운 성공을 이뤄냈습니다. 현재 2024년으로 돌아와 미라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최희정이 준비한 이서연의 신상 자료였습니다. 출생 시기와 장소가 모두 일치했습니다. 더구나 어린 시절부터 보육원에서 자랐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미란의 손이 파일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며칠 전 살롱에서 본 서연의 목걸이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도현이 자신에게 선물했던 것과 똑같은 디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의 사진은 분명 그때 그 시절의 자신과 도현이었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석양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소파에 등을 기대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0년간 필사적으로 잊으려 했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도현의 웃는 얼굴, 뱃속에서 느껴지던 아이의 움직임,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했던 그 순간의 절망감까지. 미라는 서랍에서 위스키를 꺼내 한 잔 따랐습니다. 얼음이 잔을 맴돌며 녹아내리는 동안 그녀의 마음속에서도 무언가가 천천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그녀의 심장이 조금씩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미라클 코스메틱의 프리미엄 살롱 탈의실, 서연은 조용히 락커 문을 열었습니다. 출근 전 늘 하던 의식처럼 목걸이를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전 회장님과 마주쳤던 순간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펜던트가 열리며 보였을 사진을 회장님이 봤을까요? 그렇다면 그 순간 회장님의 표정이 왜 저렇게 변했는지 이해가 될 것도 같았습니다. 서연은 락커 깊숙한 곳에서 검은색 노트를 꺼냈습니다. 시크럿 레서피라고 쓰인 이 노트에는 5년간 그녀가 연구해온 모든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감성 피부를 위한 특별 케어 방법, 천연 성분 배합 비율, 고객들의 피드백까지. 이 노트 덕분에 그녀는 입사 1년 만에 살롱의 스타가 되었습니다. 노트를 넘기다 문득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목걸이 속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의 회장님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왜 이 사진이 자신의 목걸이 속에 있는 걸까요? 어린 시절부터 갖고 있던 이 목걸이는 엄마, 아니 박정희 여사가 유일하게 자신의 출생과 관련해 남겨준 물건이었습니다. 업무를 시작하며 서연은 평소처럼 침착하게 행동하려 노력했습니다. 오늘의 첫 고객은 민감성 피부로 고민하는 40대 여성이었습니다. 서연은 자신만의 특별한 케어 방법을 시작했습니다. 천연 성분을 배합한 팩을 바르고 경락 마사지를 더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건 처음이에요. 어떤 제품을 쓰신 거예요? 고객이 만족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그녀가 사용한 것은 기존 제품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한 특별 믹스였습니다. 민감성 피부를 위한 새로운 배합법을 연구하던 중이었습니다. 점심시간, 살롱 구석의 작은 테이블에 앉아 도시락을 먹으며 서연은 태블릿으로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미라클 코스메틱의 새로운 안티에이징 라인이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기사였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동안 연구해온 민감성 피부 케어 노하우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오후의 마지막 고객을 배웅하고 나오는 길에 서연은 우연히 회장님과 마주쳤습니다. 강미라는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이었지만 서연을 스치듯 바라보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찾는 듯한, 그러면서도 두려워하는 듯한 복잡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병원에 누워 계신 박정희 여사를 찾아갔습니다. 항암 치료로 점점 힘들어지시는 양모를 보며 서연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목걸이 이야기를 꺼내고 싶었지만 병세가 악화되는 어머니를 더 이상 괴롭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너는 내 딸이야. 그것만은 잊지 마라. 박정희 여사가 잠들기 전 힘겹게 내뱉은 말에 서연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친모를 찾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이렇게 자신을 키워주신 어머니가 계신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것조차 죄송했습니다. 귀가길, 서연은 회사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창가에 불이 켜진 회장실이 보였습니다. 문득 회장님의 젊은 시절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회사에 입사하게 된 과정도 의문스러웠습니다. 최고의 프리미엄 살롱에 경력도 없는 신입이 바로 채용되는 경우는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목걸이를 풀어 사진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사진 속 젊은 여인의 미소가 거울 속 자신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서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연이라고만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미라클 코스메틱의 프리미엄 살롱은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했습니다. 서연은 새로 개발 중인 민감성 피부 케어 제품의 마지막 테스트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비밀 노트에는
이미 수십 번의 실험 결과가 기록되어 있었고 이번이 마지막 완성이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화장품 원료를 섞으며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민감성 피부를 가진 고객들의 피드백을 반영해 배합비를 조절했고 천연 성분만으로도 놀라운 효과를 낼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자리에서 동료가 든 대형 거울이 균형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서연은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 거울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거울은 그대로 바닥으로 떨어졌고 산산조각 났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이 서연의 오른손을 관통했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하얀 유니폼에 선명한 피가 번졌습니다. 서연은 충격으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주변에서 비명소리가 들렸고 누군가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강미라는 사고 소식을 듣자마자 회의를 중단하고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는 동안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단순히 직원에 대한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회장님, 왜 직접 오셨습니까? 최희정이 의아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강미라는 대답 대신 굳은 표정으로 수술실 문만 바라보았습니다. 평소의 차가운 카리스마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그저 한 사람의 불안한 어머니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수술은 3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의사는 다행히 큰 신경은 다치지 않았다고 했지만 완전한 회복까지는 최소 6개월이 걸릴 거라 했습니다. 서연의 병실에 들어선 미라는 붕대로 감긴 오른손을 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용사로 일할 수 없는 건가요? 서연의 희미한 목소리가 병실을 채웠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그녀의 창백한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모습에서 미라는 30년 전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절망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던 그때의 자신이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회사가 책임지고 치료해드리겠습니다.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미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침대 옆 테이블에는 그녀의 비밀 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가 살짝 열린 틈으로 빼곡한 연구 기록이 보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미란이 노트를 집어들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는 동안 그녀의 눈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민감성 피부를 위한 혁신적인 케어 방법, 천연 성분의 새로운 배합법,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전문적인 피부 분석 내용까지. 이것은 단순한 미용사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무단으로 연구를. 서연이 황급히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미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연구입니다. 당신은 단순한 미용사 이상의 재능을 가졌군요. 미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한, 그러면서도 새롭게 발견한 것 같은 이상한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서연이 잠든 후에도 미라는 병실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붕대로 감긴 서연의 손을 바라보며 그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30년 전의 선택이 지금 이 순간 그녀를 다시 한번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수많은 미용실 중에서 도현을 찾아내기까지 미라는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최희정을 통해 알아낸 단서는 단 하나, 뷰터펄 데이즈라는 상호뿐이었습니다. 도현이 젊은 시절 그녀에게 들려주었던 꿈의 이름이었습니다. 수십 개의 동명의 미용실을 찾아다닌 끝에 강남의 오래된 골목에서 그를 발견했습니다. 깨진 간판의 형광등이 흐릿하게 깜박이는 미용실 앞에서 미라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화려한 프랜차이즈들 사이에서
30년의 세월을 버텨온 이곳은 마치 도현의 완고한 신념처럼 견고해 보였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실내는 낡았지만 깨끗했습니다. 빛바랜 포스터와 오래된 미용 기구들이 과거의 시간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미란이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도현은 마지막 손님의 머리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패기는 사라졌지만 가위질 하나하나에 깃든 장인의 손길은 여전했습니다. 그는 미란을 보자마자 알아보았지만 손님의 머리를 마저 완성할 때까지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그의 직업 정신만큼은 30년 전과 다름없었습니다. 사무실로 자리를 옮긴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벽에 걸린 상장들이 도현의 지난 시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전국 미용기술 대회 대상 헤어 디자이너 명장 인증서, 그리고 미용학원 강사 위촉장까지. 화려한 미용실 체인점은 이루지 못했지만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꿈을 이어왔습니다. 도현은 서랍장 깊숙한 곳에서 바래진 앨범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서연의 성장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돌잔치에서 꼬마 서연이 케이크를 만지작거리는 모습, 초등학교 입학식에서 긴장한 얼굴로 서 있는 모습, 중학교 졸업식에서 상장을 들고 환하게 웃는 모습까지. 박정희가 30년간 한 장도 빠짐없이 보내온 사진들이었습니다. 미라는 앨범을 넘기며 서연의 미소가 자신을 닮았다는 것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웃을 때 눈가에 잡히는 주름의 모양까지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서 미라는 숨을 멈췄습니다. 서연이 미용학교에 입학하던 날의 사진이었습니다. 도현은 그동안 서연의 재능을 몰래 지켜보며 그녀가 자연스럽게 미용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커피를 마시며 도현은 지난 30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미란이 떠난 후 그는 매일 밤 미용실에 남아 기술을 연마했습니다. 대회에서 상을 받고 유명 미용실의 스카우트 제의도 있었지만 모두 거절했습니다. 대신 이 자리를 지키며 서연의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미라클 코스메틱이 성장하는 과정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목걸이의 진실도 밝혀졌습니다. 도현은 미란이 놓고 간 것과 똑같은 디자인을 찾기 위해 전국의 골동품 상점을 돌아다녔습니다. 마침내 찾아낸 펜던트에 젊은 시절 그들의 사진을 넣어 서연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언젠가 서연이 진실을 알게 될 때 이 목걸이가 그들의 이야기를 전해주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미라는 창밖으로 저물어가는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도현의 미용실 간판이 노을빛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뷰터펄 데이즈라는 상호가 마치 30년 전 그들의 꿈처럼 반짝였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도망칠 것도 없었습니다. 미라는 마지막 한 모금의 커피를 마시며 결심했습니다. 이제 서연에게 모든 것을 고백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차가운 카리스마도 회사를 위한 냉철한 판단도 잠시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한 인간으로서, 한 어머니로서 자신의 진짜 감정을 마주하기로 했습니다. 미라클 코스메틱 본사 건물 최상층 강미란의 집무실은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유리창을 가득 채우는 이 공간에서 미라는 수없이 많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심장이 빠르게 뛴 적은 없었습니다. 서연은 퇴원 후 처음으로 회사에 복귀하는 날이었습니다. 붕대를 감은 오른손으로는 아직 미용 시술을 할 수 없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연구 노트를 들고 출근했습니다. 평소의 그녀답지 않게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회장실로 호출된다는 것은
분명 특별한 일이 있으리라는 걸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미란의 책상 위에는 두 개의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서연의 출생 기록이었고 다른 하나는 새로운 민감성 화장품 라인의 기획안이었습니다. 미라는 창가에 서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도현과의 만남 이후 이틀 밤을 뜬 눈으로 보내며 이 순간을 준비했습니다. 노크 소리가 울렸습니다. 서연이 들어섰을 때 미라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책상 앞이 아닌 응접실의 소파로 그녀를 안내했습니다. 부상당한 오른손을 바라보는 미란의 눈빛에는 이전에 없던 따뜻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퇴원 중에도 연구를 계속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천연 성분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 라인에 대한 아이디어였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오늘은 다른 이야기를 하기 위해 서연을 불렀습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미라는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젊은 시절의 첫사랑, 임신, 그리고 강요된 이별까지. 서연의 얼굴이 점차 굳어갔습니다. 이야기가 자신의 출생과 연결될 것이라는 걸 직감한 듯 했습니다. 목에 걸린 펜던트를 무의식적으로 만지작거렸습니다. 미란이 서류 봉투를 건넸을 때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출생 기록과 함께 젊은 시절 미란의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목걸이 속 사진과 똑같은 시기에 찍힌 것들이었습니다. 서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동안 품어왔던 의문들이 하나둘 풀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잠시 서울의 전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그대로 앉아 서연의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서연이 입을 열었을 때 그녀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깊은 상실감이 느껴졌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녀가 겪었을 외로움과 궁금증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그때 미라는 두 번째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새로운 화장품 라인의 기획안이었습니다. 서연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 프로젝트였고 서연이 직접 총괄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는 것과 버려진 과거는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회장실을 나갔습니다. 미라는 그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진실을 전하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서로에게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갈 관계에게도. 해가 저물어 갔습니다. 미라는 홀로 남은 회장실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전 자신도 똑같은 선택의 순간에 있었습니다. 그때의 그녀는 도망쳤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기다릴 것입니다. 서연이 다시 이 문을 열 때까지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기다릴 것입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미라는 회장실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연이 놓고 간 연구 노트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단순한 제품 연구를 넘어선 서연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라는 노트를 천천히 넘기며 딸의 흔적을 더듬었습니다. 이제야 알게 된 서연의 재능과 열정, 그리고 그동안 놓쳐온 모든 순간들을 하나하나 마주했습니다. 병원 복도는 늘 같은 냄새가 났습니다. 서연은 병실 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강미란과의 만남 이후 사흘밤을 뜬 눈으로 보냈지만 어머니 박정희의 병실만큼은 한 번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병실 안의 박정희는 항암 치료로 인해 더욱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잠들어 있는 모습이 한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서연은 매일 가져오던 영양제를 조용히 놓고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등 위로 뜨거운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서랍 속에는 어린 시절 앨범이 있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순간들, 어머니가 밤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와 안아주던 날들, 처음으로 미용 기술을 배우던 시절까지. 사진 속에는 단 한순간도 후회하는 기색 없이 환하게 웃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뿐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병실을 붉게 물들였을 때 박정희가 깨어났습니다. 흐릿한 의식 속에서도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평생을 숨겨온 이야기가 가느다란 실처럼 풀려나왔습니다. 미란의 집에서 일하던 시절,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그리고 아이를 구하기 위해 도망치던 그날의 기억까지. 서연의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친모를 원망하며 보낸 시간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어머니 박정희는 자신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고, 강미라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두 여인의 선택이 만들어낸 깊은 사연 속에서 서연은 비로소 자신의 존재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병실 밖 복도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가에 강미란이 서 있었습니다. 차갑던 회장실의 모습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의 미란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박정희를 위한 영양식이 들려 있었습니다. 박정희는 미란을 보자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3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두 여인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만들어낸 상처와 후회, 그리고 용서가 눈빛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병원 정원의 벤치에 앉아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목걸이 속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의 강미란과 차도현, 그리고 그들의 꿈. 자신의 존재는 그 꿈의 증거였습니다. 운명처럼 미용의 길을 걸어온 것도, 미라클 코스메틱에서 일하게 된 것도 모두 그들의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이었을지 모릅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회사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기획안을 들고 강미란의 집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단순한 직원이 아닌 딸로서, 그리고 미라클 코스메틱의 미래를 이끌어갈 후계자로서 당당하게 들어섰습니다. 미란의 책상 위에는 서연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화장품 라인의 시제품이 놓여 있었습니다. 천연 성분을 활용한 민감성 피부 케어 제품이었습니다. 미란은 처음으로 딸의 재능을 마주하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혈연을 넘어선 진정한 인정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세 사람은 병실에 모였습니다. 박정희, 강미란, 그리고 서연. 30년의 시간이 만들어낸 특별한 인연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하늘 아래 그들은 조용히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박정희의 주름진 손이 미란과 서연의 손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그 순간 서연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피보다 진한 사랑으로 맺어진 이 특별한 인연을, 그리고 앞으로 그들이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이야기를. 화창한 봄날, 미라클 코스메틱 부설 뷰티케어 재활센터의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강남의 한적한 주택가에 자리 잡은 4층 건물은 외관부터 남달랐습니다. 차가운 금속과 유리로 뒤덮인 일반적인 병원과 달리 따뜻한 나무와 돌로 마감된 건물은 마치 안락한 집 같았습니다. 이곳은 서연의 경험에서 시작된 프로젝트였습니다. 사고로 손을 다친 후 재활 과정에서 느낀 두려움과 고통, 그리고 희망을 함께 나누고 싶다는 그녀의 제안을 미란이 전폭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단순한 재활을 넘어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이들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1층은 피부 관리와 메이크업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서연이 개발한 민감성 피부 케어 라인의 제품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숙련된 테라피스트들이 상주했습니다. 2층은 재활치료실이었습니다. 최신 의료 장비와 함께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인테리어가 환자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3층에는 교육장이 마련되었습니다. 재활 중인 미용사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공간이었습니다. 차도현이 직접 강사진을 구성했고 미라는 최고급 장비를 지원했습니다. 4층은 연구소였습니다. 서연이 이끄는 연구팀이 민감성 피부를 위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곳이었습니다. 개소식 날 박정희는 휠체어를 타고 참석했습니다. 항암 치료의 고통 속에서도 환한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미란이 서 있었습니다. 한때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던 두 여인이 이제는 깊은 신뢰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단상에 올라 재활센터의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그녀의 오른손은 여전히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더 이상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가 새로운 꿈을 꾸게 해주었습니다. 청중석에는 업계의 많은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고 언론의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개소식이 끝난 후 서연은 자신의 연구실로 향했습니다. 벽에는 그동안의 연구 성과가 빼곡히 걸려 있었습니다. 민감성 피부를 위한 새로운 포뮬러, 재활치료와 결합된 케어 프로그램, 그리고 미용사들을 위한 교육 커리큘럼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경험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더 큰 꿈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직원들이 하나둘 퇴근했습니다. 건물에는 서연과 미란, 그리고 박정희만이 남았습니다. 옥상 정원에서 세 사람은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 박정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30년간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밤 도망치듯 서연을 안고 떠나올 때의 두려움, 그리고 그 선택을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다는 진심을 전했습니다. 미라는 박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은 두 사람의 어깨에 팔을 둘렀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30년의 시간이 만들어낸 상처는 이제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서연을 지키고 사랑했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이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어 퍼져나갈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재활센터는 첫 환자를 맞이했습니다. 사고로 손을 다친 젊은 미용사였습니다. 서연은 그녀의 손을 잡고 귓속말을 전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고. 그녀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이 걸어온 길이 누군가의 길잡이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미라는 사무실 창가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서연이 환자를 안내하는 모습에서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열정, 똑같은 꿈.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어 새로운 꿈을 향해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까 깜빡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 윤미숙은 창가에 서서 늦가을의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평생을 모은 재산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강남의 큰 아파트 셋, 상가 건물 둘, 그리고 제법 큰 금융자산까지.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10년 홀로 자식들을 키워내며 사업도 일구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늘 불안했습니다. 올해로 75이 된 윤미숙은 최근 들어 더욱 자주 거울을 봅니다. 흰 머리카락이 늘어나고 주름이 깊어질 때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실감합니다. 젊어서부터 부동산 투자로 성공 가도를 달리며 세 자녀를 명문대에 보내고 좋은 직장에 취직시키는 것까지는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지는 않았는지 후회가 밀려옵니다. 김 변호사님, 제가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것이 이상하게 들리시나요? 맞은편에 앉은 김정호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20년 넘게 그녀의 법률 고문을 맡아온 그는 윤미숙의 고민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습니다. 서류 가방에서 꺼낸 계약서들을 책상 위에 가지런히 늘어놓으며 그가 말했습니다. 어르신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녀분들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으신 거지요.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매일 배달되는 사연 들어보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야기가 올라오자마자 들으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은 사연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윤미숙은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나이 75에 이런 모험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고민이 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자주 마주하는 자녀들의 모습에서 위기감을 느낍니다. 특히 성공한 두 아들의 변화가 마음에 걸립니다. 큰아들 민우는 대형 로펌의 변호사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 그토록 따뜻하던 아이가 이제는 차가운 법조인이 되어 매달 한 번 찾아오는 것도 의무처럼 여기는 듯합니다. 방문할 때마다 재산 관리와 상속 문제를 꺼내는 모습에 윤미숙의 마음은 쓸쓸해집니다. 한 번은 어머니, 요즘은 신탁으로 재산 관리하시는 분들이 많다며 은근히 재산 이전을 종용하기도 했습니다. 둘째 민석은 IT 벤처기업 대표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늘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최근에는 회사가 대기업에 인수되어 큰돈을 벌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지만 정작 어머니에게는 여전히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용돈도 줄였습니다. 명절에 잠깐 들르는 것이 전부인 아들을 보며 윤미숙은 마음 한켠이 아픕니다. 반면 막내딸 민지는 지방에서 작은 미술학원을 운영하며 생계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이혼 후 혼자 아들을 키우느라 경제적으로 가장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한 달에 두어 번은 꼭 전화를 걸어 어머니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지난번 방문했을 때는 약값이 부족할까봐 용돈까지 꺼내놓는 모습에 윤미숙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재산을 모두 신탁으로 전환하고 파산 신청을 하는 것으로 서류를 꾸미면 됩니다. 실제로는 어르신의 재산에 전혀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김 변호사가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자녀분들께는 상당한 충격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큰 아드님은 법조계에 계시니 파산 소식이 알려지면 체면이 깎일 것을 걱정하실 겁니다. 윤미숙은 쓰게 웃었습니다. 체면이라 그렇습니다. 큰아들은 분명 그것부터 걱정할 것입니다. 둘째는 아마도 슬그머니 발을 빼려 할 테고요. 막내딸의 반응이 가장 걱정됩니다. 이미 너무 힘든 형편인데 어머니 걱정까지 하게 될까봐 마음이 아프지만 이제는 알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김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며 윤미숙은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제와 돈을 더 모으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자신의 마지막 시간을 누구와 함께 할지 이제는 알고 싶었습니다. 창밖으로 단풍잎이 바람에 휘날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늦가을의 쓸쓸한 정취 속에서 윤미숙의 마지막 실험이 시작되려 합니다. 강남의 대형 로펌이
자리 잡은 빌딩 38층. 윤미숙은 묵직한 청동 손잡이를 잡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문 너머에는 큰아들 민우의 사무실이 있습니다. 평소라면 비서를 통해 방문 약속을 잡아야 했지만 오늘은 다급한 일이라며 강행군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민우는 의외라는 듯 안경 너머로 눈을 크게 떴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시죠? 윤미숙은 아들의 사무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온 지 반년이 넘었지만 모든 것이 그대로입니다. 묵직한 월넛 책상, 영국제 가죽 소파, 그리고 벽면 가득한 법전들까지. 창 밖으로 보이는 강남의 전경이 마치 이곳의 권위를 상징하는 듯합니다. 민우야. 윤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큰일이 생겼다. 평소의 의연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민우는 무슨 일인가 싶어 하던 서류를 내려놓고 어머니를 소파로 안내했습니다. 내가 투자했던 상가 건물들이 문제가 생겼어. 세입자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한 데다가 은행 대출금 상환도 어려워졌고. 윤미숙은 며칠 밤을 새워 준비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민우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어머니가 가진 상가 건물의 가치를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상속을 준비하며 몇 번이고 계산해본 숫자들이었으니까요. 소송이요? 왜 저한테 먼저 말씀 안 하신 겁니까? 제가 변호사고 아들인데. 민우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함께 약간의 원망이 묻어났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윤미숙은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 중에는 가짜로 꾸민 파산 신청서와 가압류 결정문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어. 민우는 서류들을 빠르게 훑어보았습니다. 전문가의 눈으로 보기에도 상황은 심각해 보였습니다. 어머니의 전 재산이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계산이 이루어졌습니다. 본인의 상속분이 사라진다는 것보다 이 일이 법조계에 알려졌을 때의 파장이 더 걱정되었습니다. 일단 진정하세요, 어머니. 민우는 비서에게 커피를 주문하며 냉정을 되찾으려 애썼습니다. 제가 다른 변호사들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아직 해결 방법이 있을 거예요. 윤미숙은 아들의 반응을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민우의 목소리에서는 걱정보다는 불편함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잠시 고민하더니 노트북을 열어 무언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알아본 바로는 천호동에 괜찮은 요양원이 있습니다. 월 비용이 저렴한 편이고 시설도 나쁘지 않아요. 당분간은 거기서 지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양원이라고? 윤미숙은 예상은 했지만 가슴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잖아요. 강남 아파트들도 다 넘어갈 텐데 어머니가 혼자 사시기는 무리입니다. 제 아파트는 워낙 좁고 지영이도 있고. 민우의 아내 지영은 시어머니와의 동거를 한사코 거부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윤미숙은 그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반대를 핑계 삼아 책임을 회피하는 아들의 모습이 서글펐습니다. 거기가 제일 현실적인 선택이에요. 파산 신청이 들어가면 어머니 명의로 된 재산은 다 가압류될 테고 결국 처분해야 할 거고. 민우는 법률 용어들을 늘어놓으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월요일에 요양원 원장님과 약속을 잡아놓겠습니다. 윤미숙은 무거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은 이미 모든 걸 정리하듯 말했습니다. 파산이라는 위기 앞에서 그가 첫 번째로 선택한 것은 어머니를 요양원으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럴 만한 이유와 핑계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알겠다, 민우야. 윤미숙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내 말대로 하자. 돌아가는 길 윤미숙은 택시 안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차창 밖으로는 화려한 강남의 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때는 이 거리의 건물 하나하나가 자신의 성공을 증명하는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차갑기만 합니다. 택시가 신호등 앞에 멈췄을 때 윤미숙은 문득 민우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등하교할 때마다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엄마가 최고야라고 말하던 그 아이는 어디로 갔을까요? 돈과 성공을 쫓아 달려오는 동안 아들의 마음이 이렇게 차갑게 변해버린 것을 왜 몰랐을까요?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김 변호사였습니다. 어르신, 큰아드님은 어떤 반응이셨습니까? 예상대로였어요. 이제 둘째를 만나봐야겠네요. 전화를 끊으며 윤미숙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실망스럽지만 이제야 진실을 마주한 것 같았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거리를 쓸고 지나갔습니다. 낙엽이 휘날리는 모습이 어쩐지 그녀의 마음과 닮아 있었습니다. 판교의 거대한 IT 단지는 늦가을의 쌀쌀한 날씨에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유리와 철골로 지어진 높은 빌딩들 사이로 수많은 젊은이들이 커피와 태블릿을 든 채 종종 걸음을 치고 있었습니다. 윤미숙은 둘째 아들 민석의 회사 건물 1층 카페에서 핫아메리카노를 앞에 두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을 만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민석의 회사는 이제 이 건물의 15층부터 18층까지를 모두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지하 사무실에서 직원 5명으로 시작했던 회사였는데 이제는 직원이 300명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윤미숙은 잡지에서 본 아들의 인터뷰를 떠올렸습니다. 자수성가한 벤처 사업가라는 제목이 달린 그 기사에서 민석은 자신의 성공 비결로 열정과 도전 정신을 꼽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인 윤미숙이 기억하는 아들의 시작은 달랐습니다. 창업 초기 민석은 어머니에게서 5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당시 담보도 사업 계획서도 없었지만 아들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전세를 놓아 마련한 돈이었습니다. 회사가 첫 투자를 받기 전까지 6개월 동안 직원들 월급도 어머니가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민석의 회사는 국내 최대 포털 기업에 8천억 원에 매각되었습니다. 신문에는 청년 벤처의 신화라는 제목으로 크게 실렸지만 매각 이후 아들의 연락은 더욱 뜸해졌습니다. 오늘도 갑작스러운 방문이었지만 어머니라는 이유로 겨우 30분의 시간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비서를 통해 잡은 시간은 늦은 점심시간이었습니다. 한때는 장난스럽게 어머니의 볼을 꼬집던 아들을 이제는 비서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 못내 서글펐습니다. 윤미숙은 카페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주 보이는 건물 외벽의 LED 전광판에는 주식 시세가 끊임없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반짝이는 숫자들이 마치 이곳의 삶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숫자로 환산되는 곳. 그리고 그 안에서 아들도 차갑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약속 시간이 지나고도 30분이 더 흘렀습니다.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회의가 길어져서 비서를 보내겠습니다. 윤미숙은 식어버린 커피잔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검은 표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유난히 초라해 보였습니다. 잠시 후 민석의 비서가 도착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젊은 여성은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는 준비해온 태블릿을 펼쳤습니다. 사장님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해외 투자자들과의 미팅이 길어져서 윤미숙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파산 관련 서류들과 언론 기사를
스크랩한 것들이었습니다. 비서는 형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카페를 나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15층에서는 아마도 민석이 외국 투자자들과 새로운 사업 계획을 논의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도 거짓말일지 모릅니다. 아들은 이제 어머니의 파산 소식조차 직접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나절의 찬바람이 윤미숙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칼바람에 눈가가 시려왔지만 그것이 눈물 때문인지 바람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멀리 건물 숲 사이로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빌딩들이 만드는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윤미숙의 작은 실루엣을 삼켜버렸습니다. 천호동 끝자락, 낡은 상가 건물을 개조한 평안요양원은 겉보기와 달리 내부는 더욱 우울했습니다. 30년은 됨직한 건물의 벽지는 군데군데 녹아내렸고 복도 끝에서는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윤미숙은 큰아들이 알아본 이곳으로 들어온 지 이제 사흘째였습니다. 창밖으로는 을씨년스러운 늦가을 하늘만이 보였습니다. 창틀에 쌓인 먼지를 손끝으로 문지르며 윤미숙은 지난 75년을 돌아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시작한 작은 부동산 사무실에서 강남의 큰 손으로 성장하기까지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한 번도 이런 곳에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사인실의 다른 노인들은 대부분 무표정한 얼굴로 텔레비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간간히 들리는 것이라고는 복도를 오가는 간병인들의 발소리와 어디선가 들려오는 누군가의 신음소리뿐이었습니다. 한때 수십억 대의 부동산 거래를 척척 해내던 그녀가 이제는 배식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일과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첫날 큰아들 민우는 행정실에서 요양비를 결제하고 바로 자리를 떴습니다. 회사에 급한 일이 있다는 핑계였습니다. 둘째 민석에게는 비서가 대신 문자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잘 모시고 있습니다. 단 한 줄의 메시지가 전부였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식판에 담긴 음식을 바라보며 윤미숙은 문득 막내딸 민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지난 추석에 민지가 정성스레 준비한 잡채가 생각났습니다. 그때 손주까지 데리고 와서 밤늦게까지 이야기꽃을 피웠던 기억이 이제는 까마득했습니다. 어머니, 약 드실 시간입니다. 간병인의 기계적인 목소리에 윤미숙은 깊은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창밖에는 어느새 어둠이 깊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멀리서 고층 아파트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한때는 그녀의 것이었던 그 화려한 불빛들이 이제는 더없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밤이 되면 요양원은 더욱 적막해졌습니다. 형광등 아래 놓인 낡은 시계가 덜컹거리며 새벽을 향해 갔습니다. 윤미숙은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옆 침대의 할머니가 잠결에 자식 이름을 부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윤미숙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새벽녘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비상구.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마치 오래된 서랍처럼 그녀의 기억을 열어젖혔습니다. 어린 시절 민우가 아플 때면 밤새 간호하던 일 민석이 첫 회사를 차리겠다며 들떠있던 모습, 그리고 민지가 태어나던 날의 기쁨까지. 그 모든 순간이 이제는 까마득한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침이 밝아오며 요양원에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간병인들이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아침 식사 준비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미숙은 이부자리를 정리하며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기대자 어제보다 더 차가워진 바람이 느껴졌습니다. 문득 김 변호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곧 결과가 나올 겁니다.
하지만 윤미숙의 마음 한켠에서는 이미 그 결과를 알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아침 공기 속에서 그녀는 막내딸의 전화번호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직은 누르지 못할 번호였습니다. 경기도 양평의 작은 미술학원에서 마지막 수업을 마친 강민지는 늦은 저녁의 쌀쌀한 공기를 마주했습니다. 초등학생들의 그림이 가득한 벽을 정리하고 물감 묻은 책상을 닦아내는 일상적인 마무리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가슴 한켠이 답답했습니다. 어머니와 통화한 지 보름이 넘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소 일주일에 두어 번은 꼭 전화를 드렸는데 최근 들어 어머니의 전화가 먼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업 작가의 꿈을 접고 이혼한 뒤 미술학원으로 방향을 틀 때도 어머니는 한마디 잔소리 없이 묵묵히 지켜봐 주셨습니다. 그저 가끔 손주의 학원비를 슬쩍 봉투에 넣어주시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학원 문을 잠그려는 찰나 급하게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민지는 가방을 뒤적였습니다. 발신자 표시는 큰오빠였습니다. 평소에도 연락이 뜸한 큰오빠가 이 시간에 전화를 걸어온다는 것은 분명 무슨 일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민지야. 수학이 넘어 큰오빠의 목소리는 묘하게 냉정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안요양원에 계셔. 순간 민지의 손에서 미술학원 열쇠가 떨어졌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부딪힌 소리가 늦은 밤 거리를 울렸습니다. 어머니가 요양원에? 그것도 자신도 모르게 떨리는 손으로 다시 열쇠를 집어들며 민지는 숨을 고르려 애썼습니다. 갑자기 무슨 어머니가 아프신 건가요? 파산하셨어. 모든 재산을 다 잃으셨다고 하더라고. 이제 강남 아파트에서도 나오셔야 해. 민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지난 추석에 뵈었을 때만 해도 여느 때처럼 건강하고 의욕적이셨던 어머니였습니다. 그런 분이 파산이라니. 더구나 요양원이라니. 민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요양원이 어디셨죠? 천호동 끝쪽에 있어. 나랑 민석이가 알아봤어. 통화가 끝나자마자 민지는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17살 아들에게 급하게 전화를 걸어 집에서 혼자 저녁을 해결하라는 말을 남기고 곧장 양평터미널로 향했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다행히 마지막 버스가 남아 있었습니다. 서울행 버스의 창문에 머리를 기대며 민지는 눈물을 참으려 애썼습니다. 어둠 속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혼하고 힘들 때 손주 교육비를 넣어주시던 어머니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그토록 자주 연락하시던 분이 왜 이런 큰일은 알리지 않으셨을까? 버스가 강변북로를 달릴 때쯤 밤하늘에 수놓인 도시의 불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한강 위로 떠있는 달빛이 물결 따라 일렁이는 모습이 어머니의 주름진 얼굴처럼 보였습니다. 손바닥으로 입을 막았지만 참았던 흐느낌이 새어나왔습니다. 자정을 넘어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 당직 간호사는 이미 면회 시간이 지났다며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민지의 애원하는 눈빛을 마주하고는 결국 특별히 허락해 주었습니다. 어두운 복도를 지나 사인실의 문을 열었을 때 민지는 숨을 멈췄습니다. 창가에 놓인 침대에서 어머니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늘 당당하고 활기찼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형광등 불빛 아래 야위어 보이는 얼굴이 민지의 가슴을 저몄습니다. 침대 곁으로 다가가 어머니의 마른 손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본물처럼 쏟아졌습니다. 깊은 밤의 요양원은 적막했습니다. 간간이 들려오는 난방기의 소음만이 민지의 흐느낌을 감추어 주었습니다. 어머니의 침대 곁 낡은 스탠드 조명이
희미한 빛을 들이우는 가운데 민지는 어머니의 손을 한참이나 쥐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놓인 어머니의 가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 고급 브랜드만을 고집하시던 어머니의 가방이 아니었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듯한 값싼 가방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몇 벌의 옷가지와 칫솔, 그리고 오래된 가족사진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사진 속에는 20살도 채 되지 않은 민지가 어머니, 오빠들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민지는 속삭이듯 불렀습니다. 깊이 잠들어 있던 윤미숙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한 불빛에 눈을 찌푸리더니 이내 딸의 얼굴을 알아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지야? 그 한마디에 담긴 떨림이 민지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려 했지만 민지가 재빨리 말렸습니다. 순간 옆 병상의 할머니가 잠결에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 끝 휴게실로 자리를 옮기는 동안 어머니의 걸음걸이가 전보다 훨씬 무거워진 것을 민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휴게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달빛이 창을 통해 희미하게 들어와 차가운 테이블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누가 알려줬니? 큰오빠요. 윤미숙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는 덤덤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순간 민지의 손에서 미술학원 열쇠가 떨어졌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부딪힌 소리가 늦은 밤 거리를 울렸습니다. 어머니가 요양원에? 그것도 자신도 모르게? 떨리는 손으로 다시 열쇠를 집어들며 민지는 숨을 고르려 애썼습니다. 갑자기 무슨, 어머니가 아프신 건가요? 파산하셨어. 모든 재산을 다 잃으셨다고 하더라고. 이제 강남 아파트에서도 나오셔야 해. 민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지난 추석에 뵈었을 때만 해도 여느 때처럼 건강하고 의욕적이셨던 어머니였습니다. 그런 분이 파산이라니. 더구나 요양원이라니. 민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요양원이 어디셨죠? 천호동 끝쪽에 있어. 나랑 민석이가 알아봤어. 통화가 끝나자마자 민지는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17살 아들에게 급하게 전화를 걸어 집에서 혼자 저녁을 해결하라는 말을 남기고 곧장 양평터미널로 향했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다행히 마지막 버스가 남아 있었습니다. 서울행 버스의 창문에 머리를 기대며 민지는 눈물을 참으려 애썼습니다. 어둠 속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혼하고 힘들 때 손주 교육비를 넣어주시던 어머니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그토록 자주 연락하시던 분이 왜 이런 큰일은 알리지 않으셨을까? 버스가 강변북로를 달릴 때쯤 밤하늘에 수놓인 도시의 불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한강 위로 떠있는 달빛이 물결 따라 일렁이는 모습이 어머니의 주름진 얼굴처럼 보였습니다. 손바닥으로 입을 막았지만 참았던 흐느낌이 새어나왔습니다. 자정을 넘어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 당직 간호사는 이미 면회 시간이 지났다며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민지의 애원하는 눈빛을 마주하고는 결국 특별히 허락해 주었습니다. 어두운 복도를 지나 사인실의 문을 열었을 때 민지는 숨을 멈췄습니다. 창가에 놓인 침대에서 어머니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늘 당당하고 활기찼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형광등 불빛 아래 야위어 보이는 얼굴이 민지의 가슴을 저몄습니다. 침대 곁으로 다가가 어머니의 마른 손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본물처럼 쏟아졌습니다. 깊은 밤의 요양원은 적막했습니다. 간간이 들려오는 난방기의 소음만이 민지의 흐느낌을 감추어 주었습니다.
어머니의 침대 곁 낡은 스탠드 조명이 희미한 빛을 들이우는 가운데 민지는 어머니의 손을 한참이나 쥐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놓인 어머니의 가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 고급 브랜드만을 고집하시던 어머니의 가방이 아니었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듯한 값싼 가방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몇 벌의 옷가지와 칫솔, 그리고 오래된 가족사진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사진 속에는 20살도 채 되지 않은 민지가 어머니, 오빠들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민지는 속삭이듯 불렀습니다. 깊이 잠들어 있던 윤미숙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한 불빛에 눈을 찌푸리더니 이내 딸의 얼굴을 알아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지야? 그 한마디에 담긴 떨림이 민지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려 했지만 민지가 재빨리 말렸습니다. 순간 옆 병상의 할머니가 잠결에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 끝 휴게실로 자리를 옮기는 동안 어머니의 걸음걸이가 전보다 훨씬 무거워진 것을 민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휴게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달빛이 창을 통해 희미하게 들어와 차가운 테이블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누가 알려줬니? 큰오빠요. 윤미숙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는 덤덤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런 꼴 보여서 미안하구나. 그 말에 민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며 어머니의 팔을 꼭 붙잡았습니다. 차가운 병원 복도에서 풍기는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최고급 향수만 고집하시던 어머니가 이런 냄새 속에서 지내야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으로 가요. 양평이라 서울보다는 좁지만요. 민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윤미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새 버스에서 생각했던 말들이 본물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아들도 이제 고3 되는데 할머니랑 같이 지내면 좋아할 거예요. 학원만 조금 줄이면 방도 하나 더 만들 수 있어요. 제가 말을 잇던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복도 끝 비상구 표시등의 붉은 빛이 그 눈물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윤미숙은 딸의 등을 가만히 쓸어내렸습니다. 차가운 병원 복도에서 모녀는 오랫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멀리서 새벽을 알리는 교회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병원 창문으로 비치는 달빛이 조금씩 옅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는 순간 윤미숙의 눈가에도 작은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딸을 만난 감동 때문인지 아니면 이제 곧 끝나갈 자신의 실험에 대한 안도감 때문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양평의 작은 전원주택은 겨울의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창밖의 감나무는 이미 잎을 다 떨구었고 아침마다 서리가 내렸습니다. 윤미숙이 이곳에서 지낸 지도 보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완강히 거절했지만 결국 막내딸의 진심 어린 설득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이른 아침 윤미숙은 마당에 놓인 평상에 앉아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멀리 남한강이 굽이치는 풍경이 한 폭의 수채화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요양원의 답답했던 창문 너머 풍경과는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다웠습니다. 손주인 준우는 매일 아침 학교에 가기 전 할머니께 꼭 인사를 드렸습니다. 고3을 앞둔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할머니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아침 일찍 학원 준비를 하면서도 어머니의 식사를 직접 차려드렸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아침이 시작되려 할 때였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택배가 왔나 싶어 민지가 문을 열었을 때 그곳에는 뜻밖의 손님들이 서 있었습니다. 큰오빠 민우와 작은오빠 민석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디 계시지? 민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낮고 무거웠습니다. 민지가 대답하기도 전에 두 형제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거실로 성큼 들어섰습니다. 마당의 평상에서 차를 마시고 계시던 윤미숙은 아들들의 모습에 담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민우의 손에는 한 뭉치의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며칠 전 김 변호사를 찾아갔다가 알게 된 진실이었습니다. 파산은 거짓이었고 모든 재산은 그대로였다는 것을. 민석의 얼굴도 창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이제 드러났나 보구나. 윤미숙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늦가을의 차가운 바람이 마당의 감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낙엽 하나가 떨어져 평상 위에 놓인 찻잔 속으로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신 겁니까? 저희를 시험하시려고요?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의 불편한 진실이 한순간에 드러난 것 같은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윤미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마당 한켠에서는 작은 새 한 마리가 모이를 쪼아먹고 있었습니다. 시험이라기보다는 확인이었다고 해야 할까. 윤미숙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랜 시간 어깨를 누르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편안함마저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이제 막내딸을 향했습니다. 민지는 현관 앞에 그대로 서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다들 앉으렴. 이야기할 게 많구나. 식탁에 모인 자녀들 앞에서 윤미숙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김 변호사와 상의하에 진행된 계획, 자녀들의 반응을 지켜본 시간들, 그리고 요양원에서의 날들까지 모든 이야기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민우와 민석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부끄러움이 교차했습니다. 그들이 보인 냉담한 반응들, 책임을 회피하려 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반면 민지의 눈에는 맑은 이슬이 맺혔습니다. 미안하다. 너희에게 이런 상처를 줄 생각은 아니었어. 윤미숙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창밖에서는 늦가을의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마당의 감나무 그림자가 거실 바닥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첫눈이 내린 12월의 아침, 양평의 작은 전원주택에는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거실 한켠에 놓인 작은 난로가 따뜻한 온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큰아들 민우는 평소와 달리 넥타이도 매지 않은 편한 차림이었고, 둘째 민석은 휴대폰을 내려놓은 지 오래였습니다. 윤미숙은 공증인 앞에서 새로운 유언장에 서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 재산의 상속자를 막내딸 민지로 지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펜을 놓는 윤미숙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이어져 온 이야기들이 마침내 이 순간으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한 달 전과는 전혀 다른 표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돈은 필요한 곳에 가야 하는 법이다. 윤미숙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하얀 눈발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당의 감나무 가지마다 소복하게 쌓인 눈이 마치 꽃이 핀 것처럼 보였습니다. 공증인이 돌아간 후 가족들은 오랜만에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민지가 끓인 김치찌개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식탁 위에는 평소 즐기던 고급 양주 대신 막걸리 한 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그동안 어머니께 잘못했습니다. 민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평소의 냉철한 변호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어린 시절 잘못을 고백하던 아들의 표정이었습니다. 민석도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다들 엄마 마음도 모르고 이기적이었던 거지. 윤미숙은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마당에 내리는 첫눈을 향해 있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돈을 쫓아 달려온 시간들, 그리고 마지막 실험을 통해 깨달은 진실들이 이제는 하얀 눈처럼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매주 한 번씩 꼭 오겠습니다. 민우의 말에 민석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이 담긴 약속이었습니다. 막내 민지는 그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두 아들이 떠난 후 윤미숙은 다시 마당의 평상에 앉았습니다. 첫눈은 그쳤지만 하얀 세상은 그대로였습니다. 손주 준우가 할머니 곁에 와서 조용히 앉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봄에는 여기 꽃도 피겠죠? 윤미숙은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마당 한켠에 민지가 심어놓은 꽃나무들이 눈 속에서 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돈이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멀리 남한강 너머로 석양이 저물어 갔습니다. 하지만 윤미숙의 마음속에는 이제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까 깜빡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